좋게 말하면 뜨겁고 치열한 공방, 솔직하게 말하면 짜증나고 지긋지긋한 진영 싸움. 여러분은 정치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국이 편안하지만은 않았던 2015년 4월 8일 보수정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과제로 제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 부자와 대기업 증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화에 대해 논의할 때다. 진보정당에선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명연설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진보 측 의제에 가까운 내용을 연설에 담았던 보수정당 원내대표. 합리적 보수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내 편에게도 쓴소리를 서슴지 않아서 모두까기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분. 네,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쓴 책을 보다가요, 평화방송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팬이다.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정말 존경한다. 그저 마음을 다스리라는 박제된 종교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말이 그렇다. 정치를 욕하는 것에서 그치면 세상은 안 바뀐다. 세상에 분노한다면, 세상이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호두까기 인형을 변형한 신조어인 모두까기,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거리낌 없이 비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마치 맨홀에 빠진 것처럼 진영에만 갇혀있는 우리 정치권에 지금 꼭 필요한 존재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모두까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반전에서는 잼버리 파행, 그리고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한 일본의 속내 들여다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정책에 대한 유승민 전 의원의 일침도 들어보겠습니다. 후반전에서는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전략을 거침없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보수의 시선으로 우리 정치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합리적 보수의 대명사로 불리는 분이죠. 유승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그동안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평화방송엔 처음 오신 거죠? 전화로 인터뷰는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 와서 스튜디오에는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찐팬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가톨릭 신자는 아닌데 정치를 하면서 우연히 교황님 말씀을 기사로 접하고 제가 친하게 지내던 신부님들한테 나 교황님 말씀 참 좋더라 이러니까 신부님들께서 그 책을, 교황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예. 그 책에 보니까 교황님께서 정치와 현실의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 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의원님을 일컬어서 보수의 희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모두까기 이런 표현으로 이제 수식어를 붙여드리기도 하는데 예. 뭐 젊은 층에선 시대 정신을 반영한 말이라고 합니다만 이 모두까기라는 표현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뭐 불편할 건 없고요. 저는 다만 뭐 까기를 위한 까기는 제가 하지 않으니까요. 예. 저는 늘 이 정치에서는 결국 이 살아있는 권력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권력자, 그게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회 권력이든 권력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늘 비판해왔고 네. 뭐 그런 쓴소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뭐 정책하고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거 아닌가. 예. 오늘 어쨌든 모두까기 특집인 만큼 이제 좀 묵직한 예. 답변 말씀을 좀 기대를 예. 해보면서요. 요즘 뭐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맞아요. 예. 하루만 뉴스를 안 봐도 지금 상황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정치를 하는 저도 그래요.
네. 국민들께서 얼마나 뭐 이 많은 일들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까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뉴스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잼버리 행사가 저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고 엉망진창이 된 거 정말 유심히 보고 있고요. 네. 그 전에 또 우리 신림역하고 분당 서현역 그 묻지마 살인 테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위험을 느끼게 하는 거고 또 그 철근 다 빼먹은 순살 아파트 예.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에다가 오송 참사에 이런 거 양평 고속도로 이랬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네. 그 대부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참 굉장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 모든 책임은 정치한테 있는데 네. 정치가 이걸 해결을 못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를 진행하는 저도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좀 예. 마음이 무겁고 힘들 그럼요. 때가 많은데 예. 아마 더 눈여겨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고요. 예. 잼버리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행을 겪으면서 국격을 건 생존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영향을 주면 어쩌나. 그리고 차기 잼버리 개최국인 폴란드 대통령은 또 방한을 취소했다고 예. 하고요. 예. 요 잼버리 파행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 영국, 미국, 싱가포르 그 대원들이 조기 철수를 결정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폴란드 대통령이 오기로 했다 안 오잖아요. 예. 물론 폴란드 대통령이 오는 게 뭐 잼버리뿐만 아니고 우리하고 방산협력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잼버리를 다음에 개최할 나라의 대통령이 다 오기로 약속했다가 안 온 거는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우리 외교적 이번 잼버리 이 사태에서 파생되는 외교적인 참사가 시작이 된 거고 이게 네. 우리 지금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너무나 클 거라고 앞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전부 다 14세에서 18세 158개국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오는 건데 그 청소년들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평생 어떻게 이 이미지가 바뀌겠습니까? 그러게요. 또 우리 국민들이 저는 지금 너무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밖에 안 됐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니 다른 국제 행사는 다 잘 치렀는데.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제 행사가 되고 있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뭐 무슨 경제적 효과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어떤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 이미지 실추시킨 거 이 국가 이익의 이 훼손 네. 이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금은 수치심에 참담함에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집에 손님을 모시고 있는 이 중간이고 지금 네, 아직 아직도 안 그 대원들이 끝났어요. 안 끝났고 12일 날 끝나니까 12일 날까지는 집에 손님 와 계시는데 부부싸움 하면 안 되고 네. 손님들이 안전하게 잼버리 행사의 취지에 맞게 끝까지 안전하게 그 손님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 그러고 나서 손님 가고 나면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엄중하게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엄중하게 저는 책임을 묻고 벌을 내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부부싸움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방에 더 불이 붙었거든요. 대통령실이 말이죠. 뭐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터질 때 여기에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참가자들이 제일 불편을 호소하는 게 폭염은 예상된 건데 네. 이 더위로부터 좀 그늘이나 뭐 냉방이 되는 쉼터나 휴게실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제일 최악이었고 어려웠다고 하죠. 거기다가 먹는 음식에 모기나 해충에 거기다가 온열 환자들 이렇게 어떻게 갈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게 모든 게 엉망이었는데 아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지금 1년 3개월인데 1년 3개월 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런 건 전부 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할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쵸. 지난 정부의 책임 있으면 따져야죠. 문재인 정부 책임, 박근혜 정부 책임 다 따져야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새만금으로 지정이 됐고 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뭐 도로 닦고 기반시설하고 상하수도 하고 이런 거 했어요. 네. 그런 책임 따져야 되지만 지금 참가 대원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문제들은 영국, 미국이 다 돌아간 그 문제들은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고 네. 전라북도라는 지방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왜 대통령실이 이럴 때마다 뭐든지 문재인 정부 탓하고 이러는데 문재인 정부 그렇게 탓할 것 같으면 5년 내내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아져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 정권 탓은 우리 국민의힘이고 또 대통령실이고 대통령 본인이고 전 정권 탓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시효가 다 됐다. 네. 정권 초기면 모르겠는데 1년 3개월이 지나가지고 아직도 문재인 정권 탓하고 있으면 그거는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고 무책임을 고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잘 하는데 일단 급선무는 합니다. 일단은 12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야죠. 네. 근데 주무부처인 여가부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가부 폐지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있어서 얘기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가부가 여성 정책이나 무슨 남녀 차별하고 관련된 정책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뭐 여성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노동 정책이나 뭐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거를 잘못해서 여가부를 질책하면 좋아요. 근데 이번 일을 가지고 다른 부처 책임, 중앙정부 책임, 지방정부 책임 쏙 빼고 여가부 하나 딱 찍어가지고 여가부를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여가부 장관 하나 그냥 경질하는 걸로 네. 저는 여가부 장관 당연히 경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가부 장관 말고도 장관 경질돼야 될 사람 지금 수두룩한데 근데 여가부 이 일을 가지고 여가부 폐지로 연결하는 논리는 저는 수긍을 못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가부라는 게 정부 조직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일부잖아요. 네. 여가부 책임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전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가부 장관 경질하고 여가부 폐지를 이참에 한다. 거기로 논점을 돌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떳떳하지 못하다. 왜 책임질 진짜 책임질 사람 그 안에 여가부 장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왜 여가부 하나 그냥 때려잡는 걸로 이 사태를 또 한다. 또 마무리한다. 그거는 지난번에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그때 높은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네. 말단 공무원들 책임지고는 하고 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여가부만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요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걸핏하면 반국가 카르텔이란 말 잘 쓰시잖아요. 자주 하시죠. 국가 이익을 해치는 카르텔 저는 이번에 새만금의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 카르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예. 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로 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뭐 빠르면 8월 말에 지금 오염수를 방류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보시죠. 그 뭐 정확한 방류 시점을 일본에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 후로 이제 결정을 한다고 예. 하는데 예. 기시다 총리의 의도, 속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본하고 외교를 할 때는 일본이 제가 보면 외교적으로 꼼수나 뭐 사술이나 이런 걸 잘 써요. 늘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18일 날 미국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 쪽에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뭐 특별히 새로운 아젠다는 없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번 어딥니까? 일본에서 G7 할 때 잠시 만나가지고 만났었죠. 그때 이제 약속한 건데 18일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나 18일 이후에 방류하나 뭐가 다릅니까? 이미 방류는 다 결정됐고 기사 총리가 이제 방류해라고 결정만 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뭐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로 방류를 늦춘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이 방류에 대해서 이건 꼭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예. 지난번에 그 리투아니아입니까? 그 나토 정상회담 거기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대통령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나온 성명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다 찬성했어요. 동의했고 하나만한 이야기만 잔뜩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다 그 방류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한테 이거 좀 노골적으로 찬성을 해달라. 지지 표명을 요청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죠? 네. 그거는
우리 이미 지난번에 다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찬성하겠다라고 보고도 안 하고 가셔가지고 기시다 앞에 가가지고 찬성해놓고 또 일본이 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라.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국민 여론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여론이 높은 불안하죠. 상황인데 이걸 불안하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정부가 이미 사실상 다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지만 일본 정부가 지금 원하는 대로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앞장서서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하는 거 이것만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일본 정부한테 확실한 조건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네. 방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그 방류 현장에 가서 진짜 방사성 물질들이 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가 안 되는 건지를 네. 그거를 좀 직접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전문가의 파견을 명시하는 부분. 예, 그거 얘기하시는 우리가 거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요청하셨는데 네. 일본 정부 기시다 총리가 그 답이 없어요 지금. 컨펌이 안 된 상황입니다. 컨펌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일본 정부로부터 꼭 좀 받아냈으면 좋겠다. 아니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고 우리가 양보할 거 그렇게 많이 양보했는데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 많이 답답한 부분이 그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정부는 국민들한테 후쿠시마 등 거기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우리가 지금 수입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 후쿠시마 등지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수입 금지하는 거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 금지하겠다고 지금 이러시는데 맞습니다. 말은 그리 하는데 아니 방류에 반대도 안 하고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면서 앞으로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무슨 논리로 수입 금지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명분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저는 그것도 그 일본 그 수산물 수입 금지 이것도 오래 갈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앞으로 이 수산물 소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정부가 국민들 보호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번엔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이 용산의 몸체 일부다. 김기현 대표 존재감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평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를 동력 자체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여당의 상황,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대표 리더십을 평가하려면 아까 그 여당이 국민의힘이 용산의 그냥 일부다, 몸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산이 일부죠. 용산 시킨 대로 하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대표와 거기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지금 쳐다보겠습니까? 아니면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겠습니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대통령 본인도 그랬잖아요. 다음 총선은 내 이름으로 치른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의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 지지도로 그냥 치러보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 지지도가 뭐 50% 60% 높으면 그러면 총선 잘 될 거예요. 근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20%대로 내려간 적도 있지만 30%대 숫자에서 오락가락하는 거기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박스권으로. 그리고 30%대의 지지도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 이재명 대표가 안 물러나고 계속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일으켜주고 민주당 혁신위도 계속 문제 일으켜주고 돈봉투 사건에 김남국 사건에 민주당이 계속 잘못해주면 뭐 그러면 운이 좋겠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변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쌍방울 대북 송금 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 재판 자체는 뭐 파행이었다고 합니다만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사퇴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예. 민주당은 아직 안정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상대 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두 사람 사이에 적대적 공생 카르텔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대통령 아직 임기가 남아 있고 뭐 임기 중에 대단한 불법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 임기가 가니까 국민의힘은 뭐 답답하지만 이대로 갈 거예요. 근데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라는 민주당의 지도자를 교체하느냐 마느냐라는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이 적대적 공생 카르텔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민주당 혁신이 빨라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자기 진영의 유권자들만 결집을 시키고 서로 누가 더 잘못하나 경쟁을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민주당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정치가 정말 잘하기 경쟁, 혁신 경쟁으로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오히려 자극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신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 거다가 뭐 대장동에 백현동에 성남 여러 건이 FC에 걸려 있습니다. 또 이재명 주변에 그 사람들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건들이 사법 리스크에다가 도의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이 도덕성이든 개혁 정신이든 완전히 실종되고 지금 민주당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민주당하고 너무나 다른 게 뭐 상식도 양심도 없는 그런 집단 비슷하게 돼버렸어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적대적 공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거든요. 예. 이 변화의 물꼬가 어느 쪽에서인지 올 수는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사태가 결국은 될수 저는 있다.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이 될 거다. 네. 그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의 물꼬는 어디서 터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100% 공천권을 장악하고 당을 100% 장악하고 이런 그러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의원들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천 때문에 대통령 눈치만 보고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못하고는 대통령이 그냥 입을 꾹 닫아버리고 책임 회피하고 이럴 때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말도 안 되게 뭐 대통령께서 입시 전문가다 그러고 양평 고속도로 뭐 가짜뉴스다 그러고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하고 50보 100보예요. 그거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게 여론이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가 않고 예. 거기다가 중도층 무당층이 굉장히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양극단의 진영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 혐오 이런 게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고 당의 변화 혁신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총선에서 못 이기고 네. 총선에서 못 이기면 윤석열 정부는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이런 좀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기대를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야의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요. 저희가 오늘 특집이라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5글자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이름하여 오자 토크인데 이런데 약한데 5글자로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5글자를 해야 된다니까 이제 반말이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요. 저도 반말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게 이어폰 헤드셋을 껴주시고 예. 그래서 들으시고 3초 안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추가 설명은 5글자 토크 마치신 후에 따로 한꺼번에 그래요. 5글자만 그럼 이야기하면 네, 됩니까? 마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정치인들로부터 미리 받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바세 신인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정치 외환이 최고의 사랑.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입니다. 적대적 공생 이권 카르텔.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소입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유승민에게 이준석이란? 어려운데. 개고기 장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찍음? 비밀 투표야. 이야, 이제 오자토크 마치셨으니까 이제 됐습니까? 이어폰 벗어주셔도 되는데요. 이야, 저희 지금 몇 번 놀라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워낙 빨리 지나가서 조금 다시 되짚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 외환이라는 질문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 평화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세요. 네, 정치는 맞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최고의 방법이다. 정치가 공공의 선, 카만굿이라고 그러죠. 공공의 선에 봉사하는 한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최고의 방법이 정치다. 네. 저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와, 그리고 이준석이란이라는 질문에 개고기 점수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이 대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건 없고 제가 이 대표가 작년인가요? 지난해 그때 윤리위 징계를 예. 한창 받고 있을 때 대구에선가 어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회에선가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양두구역이 이준석 대표가 뭐 했던 굉장히 즐겨 사자성어죠. 쓰는 사자성어잖아요. 양두구역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그 양이라고 속이고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판 사람은 자기라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했어요. 제가 그때 들으면서 굉장히 막 울면서 기자회견 하는 게 마음도 뭐 짠했지만 그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팔았으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 본인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할 것 같으면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네. 내가 다 알면서 그랬다. 예? 그렇지만 당대표로서 어쩔 수 없었지만 하여튼 죄송하다라고 국민들한테 좀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게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답변 윤석열 찍음 이게 아무래도 대선 때 비밀 투표죠. 윤 후보를 찍으셨나 이제 물어본 것 같은데 이제 또 경선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민주주의에서 네. 비밀 투표인데 그걸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약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살짝 싱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얘기는 이제 후반전에 좀 몰아서 그래요. 하도록 네. 하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또 정책 평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작년 이맘때 기억나는 이슈가 있으실까요? 작년 8월. 작년 8월 초는 기억이 나죠. 그때 수해로 서울신림동 반지하방에서 뭐 정말 장애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수해 참사가 작년에 대단했죠. 딱 1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8월이 되고 올해 7월에 수해가 많았는데 오송 참사 같은 거 또 경북의 산사태나 이런 게 왜 1년 동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냐. 왜 인명피해가 반복될까요? 됐죠. 그리고 작년 8월 초에는 그 대통령께서 그때 휴가를 가셨는데 제가 그때 펠로시 패싱이라는 걸 지적을 했어요. 네, 미국에서 미국의 하원 어떤- 의장이 대만을 거쳐서 서울에 왔는데 미국의 하원 의장이면 당시 우리가 미국에 원하던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굉장히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대통령께서 안 만나시길래 제가 그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만나야 된다. 네. 만나서 우리 반도체고 배터리고 우리 산업 경제 안보와 관련된 거 미국 하원 의장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안 만나셨어요. 그 두 가지 기억이 나네요. 네, 다 좀 한숨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 반지하 문제 관련해서 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니까 공공주택 예산 오히려 삭감하고 반지하 건축물 허가한 곳도 여전히 있고요. 퇴행적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2년 차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8월에 그런 참사를 당했으면 반지하 문제 지난 1년 동안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동안도 반지하에 사람이 사는 반지하 건축을 허가해 준 게 계속 있었고요. 어떤 통계 보면 뭐 지난해 원래 330건이나 있었다 그러고 예.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 반지하 거주자가 23만 명인데 지난해 그 사건 이후에 거주지를 지상으로 옮긴 분들이 2,700가구인가 그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밖에 못 옮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그게 뭐 최소한의 건강권, 생명권, 행복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노력이 오히려 지난 12월에 예산 심의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한 5, 6조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노력들은 이 약자 복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서울시도 좀 잘못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집중호우 피해가 또 반복이 돼서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또 KBS 단독 보도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제방 그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었던 이상래 행복청장이 참사 전날에 대통령실과 만찬을 즐겼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좀 얼굴이 찌푸려지는 소식입니다. 제 기억에,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기억에 오송 참사가 7월 15일인가 그랬는데요. 아마 전날이면 7월 14일이겠네요. 예. 근데 행복청장이나 청주시장이나 충북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 지역을 지키지 않고 서울에 와가지고 저녁 먹는다고 왜 그러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총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 공무원들 징계를 하고 경찰 수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진짜 강하게 비판한 거는, 일단 이태원 참사든 오송 참사든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하고 그래야 영이 섭니다. 거기다가 장관이건 총리건 책임 있는 사람은 다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참사가 날 때마다 일선 소방관, 경찰관, 일선 공무원들 주로 책임을 지고 자리를 이동하든지 옷 벗든지 징계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이러잖아요. 대통령은 참사 언급도 안 했어요. 저는요, 오송 참사는 언급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그 외국 갔다 오셔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어디 부산에 핵잠수함 가가지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이거는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시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 사과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학 박사 출신이셔서 이 카르텔이란 말이 경제 용어인데 지금 모든 사안에 있어서 카르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르텔이라는 거는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법적인 용어고 또 경제 용어고요. 그거는 주로 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소비자를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카르텔인데, 윤 대통령의 카르텔은 전부 다 정치적으로 쓰시는 거죠.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 건설, 또 노조, 거기다가 지금 학원까지 교육계까지. 이권 카르텔이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쓰시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순살 아파트라는 거 있잖아요. 철근을 다 빼먹은 거. 이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김영삼 정부 때요. 성수대교 붕괴는, 성수대교는 박정희 정부 때 지은 겁니다. 네. 또 김영삼 정부 때 1년 후에는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거는 노태우 정부 때 한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정권, 박정희 정권 때문에 이래 됐다라고 전 정권의 책임을 돌리지 안 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는 그 일이 지금 30년 지났는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특히 건설업계나 이런 게 얼마나 부패하고 썩고 정관 예우해주고 유착관계가 심하고 이런 거 당연히 때려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경찰, 검찰 시켜서 하는 거죠. 근데 미래를 위한 개혁이에요. 그런 안전하게 가는 그런 개혁도 부패 때려잡고 이런 것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이 뭐냐, 교육개혁이 뭐냐, 이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교육개혁은 공교육을, 이번에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매주 말에 선생님들 지금 광화문에서 정말 정치적이지 않은, 정말 조용하고 이 폭염에 시위를 하면서 공교육을 살리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을 살리는 게 학원 때려잡으면 공교육 삽니까? 전혀 아니죠. 대통령이 무슨 수능 문제까지 그냥 무슨 킬러 문항이 어떻고 이러면서 이거는 개혁,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아직도 3년 8개월 9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노동개혁을 하려면 우리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 이슈가 뭡니까?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그 차별, 이중구조,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개혁하는 큰 그림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하고 건폭이라고 건설업계만 때려잡는 거는 노동개혁의 아주 작은 부분이겠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을 때려잡아서 아니니까 우리 학교에서 교실에서 네. 지금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나 이거 고치자 그러잖아요. 고치는 거 좋아요. 찬성합니다. 네. 근데 그거 그러면 법과 조례만 고치면 우리 학교에서 교실에서 거기 있는 공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럼 고쳐지는 거냐, 우리 공교육이 살아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답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진짜 해야 될 노동개혁, 진짜 해야 될 교육개혁 이걸 하셔야죠. 연금개혁은 뭐 시작도 안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제가 늘 바라는 가장 중요한 개혁은 인구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지난번 딱 회의 한번 했는데 대책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개혁을 추진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예.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지금 제일 중요한 방향도? 집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 3년을 지나쳐 버리면 그럼 개혁 못 합니다. 네. 총선에 이겨가지고 다수당이 되면 개혁하겠다 이런 만약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소수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야당이 안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개혁 마음대로 하느냐? 절대 안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얼마나 명분 있고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느냐 그걸 하면 저는 국민들 지지해 주고 야당도 반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총선도 그런 거 가지고 승부를 해야죠. 네, 저희가 질문을 뽑아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네, 말씀을 제가 나누다 짧게 보니까 할게요, 시간이 이제. 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서는 흥미진진한 총선 얘기를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예, 함께 그러시죠. 콜라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한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방송에서 내 스탠스는 이제 유승민이다 외치셨던 분입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톱 수석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가 이런 얘기 한 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 본방 사수를 못했고 방송을 직접 못 들었고요. 예. 뒤늦게 누가 알려줘서 찾아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우리 김준일 기자님 예. 말씀하시는 거 제가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예. 제가 공감하는 그분이 예.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해주신다니까 정말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실 배경도 듣고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뭐 정치 성향 같은 거 테스트 막 해보잖아요. 제가 20대 후반 때 이제 해봤는데 진보를 이제 1로 하고 가장 보수를 100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20대 후반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3 정도 나오더라고요. 되게 진보적인 성향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한 4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옮겨오셨네요. 제 지금 한 20년 동안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10년 뒤에는 광화문에 가스통 들고 나타날지도 모른다. 제가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도 지금 제가 바깥에서 들었는데 예. 제 생각하고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아. 저도 인구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다. 특히 요즘 비판적으로 하시니까 더 합리적이더라. 나랑 코드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유승민 내 스탠스는 유승민이다. 뭐 제가 그렇다고 지지한다라고까지는 뭐 못하겠고 네. 저널리스트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어쨌든 예. 비슷하다. 약간 속으로 네. 지지하셔도 됩니다. 예. 조용히. 네, 그래서 총선에 대해서 김준일 에디터가 예. 예리한 질문들 준비해 오셨는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 많이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워낙 찍혀서 공천을 주지 않을 거다.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 중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죠? 얘기했어요. 이걸 다른 뭐 CBS나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 해석을 다 탈당 후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은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공천 줄면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실 겁니까? 가능성 낮은 게 아니고 가능성 없는 거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없지만 낮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국민의힘이 공천 준다. 그럼 제가 뭐 그 신당이나 탈당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고요. 한 적이 없어요. 예. 저는 백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한다. 제가 우리 정치를 조금이라도 미력 하나만 바꿀 길이 있으면 저는 그 길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공천은요. 공천은 내년 2월이나 3월 돼야 할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를 무슨 뭐 내년 2월, 3월 바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까지 계속 고민만 하고 그럴 수는 없죠. 제 고민은 올해 안에 다 끝내야죠. 올해 안에. 그러니까 끝낸다. 뭐 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하고는 제 고민이 끝나는 시점은 별 관계가 없을 거다. 공천하고 별개로 먼저 움직일 수 있다. 뭐가 됐든. 아니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제가 몰아가기 당이 전문이라 몰아가기 전문에 제가 당이 뭐라고 결정 네. 저희 공천에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바로 연관된 예, 거니까. 예. 유승민 신당 관측이 여러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뭐 최근에 얘기하고 장성철 소장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승민이 참여를 하든 유승민이 주도를 하든 유승민 신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숫자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퍼센트 유승민 신당 가능성 몇 퍼센트? 김 기자님 완전히 오늘 신당 취조를 하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뭐 한 숫자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0에서 100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김 기자님께서 같이 하신다면 제가 신당을 생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요? 이거 지금 영입 제의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이거 다른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자 신당 계속 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신당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금태섭 신당, 뭐 그렇죠. 그리고 양양자 신당. 그 외에도 뭐 이제 보수 젊은 이제 정치인들도 뭐 신당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러면 국바세 과거의 국바세 이제 정바세로 이름이 바뀌었죠. 최근에 강연도 하셨더라고요. 강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제3 세력이 뭉친다라고 했을 때 유승민에게 어떤 것이 연합의 조건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정도는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정치는 그 철학과 뜻이 맞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라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는 이거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른정당 해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바른정당이 왜 실패했는? 저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저는 그게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씨앗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바른정당이 결국 지금 사라진 이유는 동상이몽입니다. 꿈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는 정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말을 조금 소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그 성공과 좌절인가요? 그 회고록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중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치는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 어느 노선이냐 노선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노선이나 정체성,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칙과 신뢰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나중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저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회가 보수 진보가 문제가 아니라 원칙 조금 상스러운 표현을 쓰셨는데 원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 사람의 뭐랄까요 이 사람의 이 품성이 일관성이 있고 그런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저는 수가 문제가 아니다. 제가 바른정당에서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봤고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다가 못 지켰기 때문에 만약 지금 뭐 신당을 한다고 결정된 건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한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님이든 양양자 의원님이든 그분들이 정말 정치 개혁을 위해서 신당을 하는 뜻은 존중합니다. 근데 당을 같이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격한 기준이 그러면은 어떤 원칙 그리고 철학과 정책
이런 부분이겠죠. 거기다가 끝까지 할 의지나 용기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궁금해지는데 자, 요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아까 전에 앞에서도 이제 김혜영 앵커가 좀 질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바른정당도 같이 하고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같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랑 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정치적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둘이서 뭐 거치게 얘기하면 따로 논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뭐 당을 한다든지 정치할 생각 없으신가요? 이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 대표 선거에 나온 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이죠. 그것도 2년 넘었네요. 그때 그 전당대회에서 그때 뭐 나경원, 주호영 이분들 나오고요. 그때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유승민과 뭐 너무 가까워서 당대표가 되면 굉장히 편향적으로 대선 경선을 관리할 거다 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아예 이준석 대표하고 아예 연락을 다 끊었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공과 사는 저는 정치하면서 철저히 구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때문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다. 전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2011년에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직접 연락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제가 뭐 이준석 대표가 제 방에 오래전에 20년 전에 인턴을 했고 또 그 뭡니까 그 뭐 저의 어떤 동기의 아들이고 이런 사적인 관계는 그건 사적인 관계고 공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정치를 같이 한 거는 바른정당 때부터라고 봐야죠. 예. 바른정당 때 이제 그때 2018년, 2020년 선거 때 제가 노원에 가서 열심히 선거 지원을 했고 지금은 뭐 연락을 딱 끊고 안 본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의 정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검찰이 예. 그 무고죄에 대한 거를 결정을 안 하고 딱 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저는 경찰이 그거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게 클리어되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천해서 배제할 명분이 굉장히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만약 공천을 받는 거를 원하고 그 무고죄 그 부분이 클리어된다면 저는 공천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같이 그 뭔가를 당을 도모하거나 지금은 전혀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으신가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가 앞으로 어떤 건지 뭐 그거를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판단이 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55분까지가 본 방송 마무리를 예. 해야 되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한 질문을 답변을 듣다가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제가 궁금해요. 일각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나오셨잖아요. 그때 저 경기도지사 선거 나오셨죠. 예. 그때 김은혜 자객공천 예. 뭐 이런 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김은혜 이제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원님이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했다.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있어요. 근데 그때 김은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당하고 사전 조율이 있었나요? 김은혜 후보가 당시 나오든 안 나오든 제 출마에 전혀 관계가 없었고 용산이나 당하고 사전 조율을 할 일도 아니고 그거는 제 정치하는 저 유승민이 결심을 할 문제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제를 삼았던 거는 무슨 개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어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 또 이번 전당대회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 문제를 지적한 거죠. 저희 라디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바로 네, 김혜영의 뉴스공감 유튜브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다시보금님께서 두 분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두 분은 여기 계신 두 분을 왠지 의미하는 것이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준석 유승민겠지. 설마. 뭐. 예,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그때 그 당시는 뭐 지나간 이야기라서 길게 할 건 없고요. 예.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그때 당선인 시절이었거든요. 네. 권력이 제일 막강할 때입니다. 그때 경기도에 59개 지역구가 있는데 59개 지역구 중에 제가 방문을 할 수 있었던 지역구가 4개인가 3개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용산에 갓 대통령 선거에서 갓 당선된 그분이 예. 저는 분명히 작용을 해가지고 안 만나준 건가요? 인수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차출되고 국회의원들 차출돼 가지고 경기도 전체 우리 당 전체가 그냥 그 제 상대 후보 경선 상대 후보 지원을 했죠. 저는 제가 24년 정치하면서 제가 그렇게 불공정하고 노골적인 개입이 있었던 경선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후보 두 분이 대선 후보 경선할 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당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거고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저 때문에 당헌 당규 뭐 국민 여론조사 30% 없애고 100% 당원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 대통령이 지시하셔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개입하다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그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사였어요. 예.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공천 개입, 그다음에 경선 개입, 전당대회 개입 이런 게 우리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데 얼마나 심각한 불법이 될 수 있는지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예. 그래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우리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냐. 제가 그 문제 지적한 거죠. 네. 개인적으로 저 윤석열 대통령 감정 없습니다. 감정 없다. 예? 알겠습니다. 감정이 좀 실리신 것 같아서 지금 예. 놀라서 톤이 살짝 올라가셨어요. 방금. 비판이 세면 그렇게 보이나 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포커스를 총선 전망에서 정치인 유승민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김준일 기자님, 네. 날카로운 질문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잘 묻지 않는 거 뭐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자, 유승민한테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정치권에 있어요. 뭐 그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챙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 측근으로 분류가 됐지만은 지금은 다 아니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너무 혼자 고고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러 세게 질문하시네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2020년 총선에 왜 불출마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바른정당 이야기했지만 예. 저는 바른정당을 같이 했던 동지들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애정이 있었고, 저는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합당하는 거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바른미래당이 깨지고 새로운 보수당 할 때도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합당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길을 가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제가 제 소신이라 그럴까, 제 고집이라 그럴까, 이걸 다 버리고 왜 했냐? 동지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지들 공천 전부 다 자유한국당 돌아가가지고 큰 정당이 돌아가가지고 공천 받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생각, 제 소신 다 버리고 제가 그래서 나는 불출마할 테니까 그 대신에 2020년에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하고 합당하면서 저하고 같이 바른정당 끝까지 고생을 했던 동지들이 저는 불출마했고 그분들 대부분 공천을 다 받았습니다. 본선에서 물론 안 된 분도 있죠. 그런데 정치라는 게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판이 아무리 그래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고 이러면 또 그쪽으로 다 공천 때문에 다 쏠리는 거고, 저는 지금 동지들한테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도 좋다, 그쪽으로 가면 내 욕하고 가도 좋고 좋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동지들한테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생하는데 제가 고생하는데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친박하다가 다 MB로 다 돌아서고요. 또 그거 하다가 탄핵 이후에는 또 다 돌아서고요. 또 친황교안 하다가 친윤석열로 다 돌아서고, 이 판에 그런 어떤 개인 간의 의리, 신의 이런 거 없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그 권력에 따라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철학과 중심 없이 그래 하면 그런 정치인들은
시류에 금방 휩쓸려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저는 제가 지금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저는 뜻이 중요하고 강철 같은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다 겪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숙연해지네요. 다음 질문도 숙연한 예. 질문인데. 그러니까 요거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기억하시죠? 그 제가 국민 면접 대선 후보 국민 면접 예, 했을 그럼요. 때 기억하죠. 그때 예. 제가 요 질문을 드렸었어요. 배신자 프레임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전 굉장히 발끈하시면서 아니 그러면 뭐 질문자는 내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되물었던 게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2017년에 예. 2017년에 그때 손석희 앵커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하길래 제가 손석희 앵커한테 바로 생방송에서 예. 당신은 내가 진짜 배신자로 생각하냐? 그거 궁금하다. 카더라가 아니라 근데 저에 대해서 예. 그 배신자 프레임을 거는 사람들이 저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나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할 아니 뭐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냥 걸핏하면 저한테 그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옛날에 검사 시절에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무슨 조선 왕조도 아니고 왜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한테만 충성하면 되는 거지 무슨 누구한테 충성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들었다가 좌천당하고 예? 그래가 박근혜 대통령 예? 나중에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 기소하고 구형을 45년 해가지고 22년 징역형 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놓고 또 3인 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뭐 우리 윤핵과이라는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또 홍준표 대구시장 전부 다 그때 예? 배신한 사람들 드글드글합니다. 그 제가 권력은 가만두면 견제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은 무조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폭정으로 치닫습니다. 그 권력의 불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맹종하고 따르면 나라가 망하는데요. 나라가 우리 탄핵 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누가한테도 제가 뭐 길거리 지나가면 그 예? 일부 태극기 세력들이 저만 보면 뭐 얼마나 험하게 나오겠습니까? 저 뭐 지금 2015년 이후에 지금 8년째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 식의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제가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홍준표 시장 자기가 예?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들한테 아부하다가 예? 쥐가 필요 없으면 갑자기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다이라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탈당시키고 했던 홍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거를 그렇게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이 민주공화국에서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한테 무슨 왕조 시대의 충신이다, 충성이다 이런 말 자체도 저는 맞지 않는 말이죠. 이건 민주공화국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답변 하나에 몇 명을 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모두 까게. 야, 인정. 모두 까게. 정치권의 모두 점점 까게.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좀 궁금했어요. 합리적 보수주의자다라는 평가들이 이제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 안보관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 보수다. 특히 이제 자체 핵무장론을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요게 매치가 되는 거냐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좀 강경 보수층에 소구하기 위해 이 안보관은 또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핵무장을 우리가 꼭 자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당연히, 되나요? 예,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저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워싱턴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뿐인 종이뿐인 그걸 믿고 아무런 대비를 안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우리 스스로 안보의 자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무슨 강경 보수층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안보에서 강경하냐. 천만의 말씀. 제가 안보에 강경하다고 강경 보수층이 지금 유승민 찍어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을 4번을 하고 16년을 하면서 절반을 국방위원회에 있었고요.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을 전 누구보다도 정말 느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사드 배치, 나토식 핵공유, 핵무장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접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전체에서 안보가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만이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대한민국이 이 안보 위험에 처한 건 정말 세계에서 최악의 안보 위험에 처한 거는 이거는 뭐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됐고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넣으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권마다 트럼프한테 받지 않습니까? 바이든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4년마다 미국 대통령 바뀔 수 있는데 그 워싱턴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진짜 하나 믿고 우리의 안보를 미국한테 맡겨놓는다? 미국 그렇게 우리 끝까지 봐줄지 안 봐줄지 지켜줄지 아닐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약간 반미적 발언을 아니, 진짜 모르는 나라예요. 북한이 지금 SLBM까지 개발했는데 ICBM하고 SLBM 가지고 워싱턴이 뉴욕이든 LA든 공격한다 그러면 미국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도와주고 싶어도 주한미군이 도와주고 싶어도 미국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지금 핵 재처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재처리까지는 해요. 우리보다 훨씬 그 우라늄 농축이나 이런 거 다 해요. 일본은 핵무기에 자체 핵무장이 훨씬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그렇게 튼튼하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일본하고도 차별받고 우리는 핵잠수함도 미국이 호주에는 파는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28,500명 주한미군 믿고 그냥 우리 뭐 무슨 일 있으면 주한미군이 보호해 주겠지. 미국의 핵무기가 보호해 주겠지.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겁니까? 그래서 진짜 보수라면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자주국방 역량을 진짜 가져야 되는데 역대 보수 정권이 못했던 부분이 뭐냐. 자주국방에 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젊은 분들이 핵공유를 나토식 핵공유를 주장하고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이러면 막 싫어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진짜 평화를 지키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크라이나 보시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절에 핵무기 제일 많이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92년입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살짝 어떻게 보면 꼬인 거예요. 네. 핵무기 다 포기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 갖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저렇게 함부로 침공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할 일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장해도 강경 보수층에서 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란 말씀. 그래도 유승민은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자,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일단 좀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제 사실 이제 내년 총선도 모르는데 대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예. 대선 출마의 꿈을 포기하신 건 아니시죠? 포기한 거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제가 요거는 그냥 가정법인데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2027년 대선에 출마를 한다라면 그냥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유승민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어떤 가치, 어떤 시대 정신을 들고 대선에 출마할 거냐. 오늘 뭐 대선 출마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출마 예. 선언하는 자리는 아니고 저는 굉장히 늘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꿈은 저는 공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 몸으로 제 경험을 해서 뭐 그냥 뭐 철학이고 관념적인 공화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공화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그냥 단순한 뭐 민주국가가 아니라 진짜 공화주의에 걸맞는 그런 제대로 된 공화국을 만드는 게 그게 저는 어느 대통령이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나 이런 국정을 펴면 저는 인구 문제고 여러 가지 노동 문제고 교육 문제고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은 그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 뿐 아니라 그때 가서 저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무슨 뭐 제가 욕심을 내고 정치공학적으로 뭐 기술을 부리고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뭐 대진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진운으로 따지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한 대진운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분 딱 만났죠. 대선 때. 지금은 또 대진운 좋잖아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저런 민주당을 만나가지고 아까 제가 적대적 공생은 이권 카르텔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 지금 카르텔 하에서 제일 재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저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가서 이 대권에 대해서는 대선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도전을 했고 그중에는 뭐 어느 순간 이름도 없이 사라진 분들도 계시고 저도 본선에 한번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경선에선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한테 졌었고 저도 2번의 경험을 겪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요즘 마음을 비우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그거는 나하고 싸움이고 다른 사람하고 싸움도 아니고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께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다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한번 5년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심이 일어나면 그건 뭐 누가 말려도 될 거고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화주의. 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화주의 정권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뜻의 방증이기도 저는 한 그렇게 말씀. 들렸어요. 네. 공화주의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이러니까 용산 싫어하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헌법에 정말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유만 한번 쏙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BTS를 그 갑자기 군에 가 있는 진하고 제이홉하고 지금 신병교육대에서 둘 다 조교하고 있거든요. 예.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새만금에서 이 나라를 망신을 시켜놓고 그거를 덮으려고 군에 가 있는 BTS를 불러가지고 11일입니까? 상암동에서 공연을 한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지. 그게 자유하고 무슨 완전히 반대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만 집어서 말하는데 그 자유조차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누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의심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치인들 많이 욕을 하시는데 정치를 하면서 이런 헌법 가치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이나 구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말 고통이나 이런 거를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해법을 찾다 보면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은 진짜 공화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수 정치인 안에 저는 공화주의자가 많이 나올수록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독과기 특집.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오늘 두 분 만남 소감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뭐 유승민 의원님은 계속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네. 지나가면서 많이 만나 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굉장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사실 작체 해무장로는 반대지만은 네. 어쨌든 그거 빼놓고 상당수가 이제 공감되는 거라서 오늘 얘기 잘 들었고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좀 앞으로 정치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의원님도 계속 흔들리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거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 궁금한 거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신 거니까. 그리고 아까 농담이 아니라 정말 김 기자님 같은 분이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같이 해주시면 신당 쪽으로도 우리 굉장한 여운을 남기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김혜영의 뉴스공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준율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